1615년 한밤중에 창덕궁 깊숙한 밀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쥔 대신들이 나왔습니다. 임목대비 폐위 문서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폐모, 왕이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끔찍한 결정이 방금 내려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광해군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그의 얼굴에서 광기나 탐욕, 권력에 취한 폭군의 모습을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깊이 패인 눈가에는 두려움이, 떨리는 입술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가, 축 처진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결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라를 살리려 했을 뿐인데 왜 모두 나를 역적으로 만드는가? 우리가 배운 광해군은 명확했습니다. 폭군, 폐류나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인 악인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광해군이 끝없는 권력 투쟁 속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장 비난받는 선택을 떠맡아야 했던 사람이었다면, 폭군이 아니라 시대를 너무 앞서간 현실주의자였다면, 백성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되기로 결심한 비운의 군주였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30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이 가장 두려워했고 역사가 가장 오해한 왕, 광해군의 진짜 이야기를 말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의 조선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궁궐은 잿더미가 됐고 백성의 집은 무너졌으며 들판은 황폐해져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었고 전쟁고아들이 울부짖었으며 온 나라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6살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이었습니다. 왕자였지만 세자는 아니었고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는 후궁이었고 신부는 낮았으며 왕위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조가 명나라로 도망쳤을 때 누군가는 남아서 조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불가능한 임무를 떠맡은 것이 바로 16살 소년 광해군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으며 준비되지 않았지만 해내야만 했습니다. 광해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았고 백성을 직접 만나 격려했으며 군량을 마련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16살 소년이 해낸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성과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광해군을 보며 진짜 왕은 저 왕자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미묘한 외교 줄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구했다며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군량을 내놓으라, 은을 바치라, 군사를 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일본도 문제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고 경계해야 했지만 자극해서도 안 되는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조는 이 불가능한 임무를 광해군에게 떠넘겼습니다. 명나라를 달래면서도 조선의 이익을 지키고 일본을 견제하면서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줄타기였습니다. 놀랍게도 광해군은 성공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만났을 때 정중하게 대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조선도 전쟁으로 피폐해졌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지만 무리한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젊은 왕자의 외교 감각에 설득당했습니다. 일본과도 교섭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중간 사절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하며 평화가 이익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일본도 서서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6살 소년이었지만 표정을 완벽하게 관리했고 당당했으며 왕자의 품격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놀라워했고 선조도 아들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외교를 훌륭하게 해냈고 조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선조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뛰어났고 자신보다 더 왕 같았으며
백성들도 광해군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를 지켜준 왕자라고 진짜 왕 같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유능한 것이 죄가 됐고 백성의 사랑이 위협이 됐으며 선조의 의심을 샀습니다. 권력을 가진 양반들도 광해군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강해지고 있다고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광해군은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유능함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선을 살려야 했고 백성을 지켜야 했으며 그것이 광해군의 사명이었으니까요. 1598년 말 전쟁이 끝나고 포로 송환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조선인이 일본에서 돌아왔고 가족들이 재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해군, 선조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정식 세자는 아니었지만 장남이었고 전쟁 중에 일본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당연히 돌아와야 했지만 임해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선조가 명나라에 문의했고 일본에도 사람을 보냈지만 아무도 임해군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실종된 것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자를 정해야 했는데 임해군이 장남이었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언제 돌아올지도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세자 없이 방치할 수 없었고 누군가 왕위 계승자가 돼야 했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을 불렀습니다. 광해군은 궁궐로 향하며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으며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로 책봉하겠다는 말, 그 말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세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운명이지만 동시에 모든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었고 표적이 되는 것이었으며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조가 말했습니다. 내가 세자가 돼야 한다. 임해군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라를 위해 받아들이라. 광해군은 무릎을 꿇고 명을 받들겠다고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1599년 정월, 광해군이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됐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조정이 축하했고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전쟁 중에 조선을 지켜준 왕자가 세자가 됐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자신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공빈 김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광해야, 너는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떠밀린 것이다. 형이 없으니 내가 된 것뿐이란다. 그 말은 광해군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세자가 된 것이었으며 장남이 실종됐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세자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광해군을 평생 괴롭혔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의심이었고 자신이 정말로 세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끝없는 물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해군이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자 자리를 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켜야 할까요? 신하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광해군을 지지하며 전쟁 중 공로를 인정했지만 다른 일부는 서자 출신이라고 깎아내리며 정통성이 약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언젠가 임해군이 돌아오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지지와 의심이 교차하는 시선을 느끼며 칭찬과 비난이 동시에 들리는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세자가 됐지만 환영받는 것 같지 않았고 떠밀린 자리였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세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젠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세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아직 광해군은 알지 못했습니다. 1600년 세자가 된 광해군은 궁궐에만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백성을 만나야 한다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세자께서 왜 직접 민가에 가시려 하십니까? 채통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신하들이 항의했지만 광해군은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고 광해군은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전쟁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광해군이 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집들이 무너져 있었고 불탄 자리가 곳곳에 있었으며 들판은 황폐해져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뼈만 남았고 노인들은 기력이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광해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진짜 결과였고 일본군이 떠난 후에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광해군을 보고 세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광해군이 급히 달려가 직접 손으로 백성을 부축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세자께서 직접 백성을 만지시다니요. 하지만 광해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광해군이 물었습니다. 백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량입니다. 종자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광해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궐의 곡식을 풀어라. 종자를 나눠주고 세금을 면제하라. 신하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궁궐 곡식도 부족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으면 나라도 없다.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금 당장 실행하라. 광해군은 계속 지방을 돌았습니다. 충청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향했고 어디를 가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집이 무너져 있었으며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각 지역의 실태를 꼼꼼히 파악했고 무엇이 필요한지 기록했으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아와서 조정에 보고했을 때 일부 신하들은 감동했습니다. 세자께서 직접 백성을 살피시다니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세자가 너무 백성 편을 든다고 양반과 관료의 이익은 무시한다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광해군을 위해 울었고 세자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감격했으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광해군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왕 같으시다. 백성을 사랑하는 세자님이시다. 광해군은 이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것을,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을, 양반과 관료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광해군의 정치 철학이 됐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실용을 중시하며 이상보다 현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철학이 나중에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 기득권 세력과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하게 될지 말입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1600년대 중반 광해군이 세자가 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유능한 세자였고 백성의 사랑을 받았으며 정사를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조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고 기력이 쇠했으며 왕으로서의 권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젊었고 힘이 넘쳤으며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광해군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조는 두려웠습니다. 광해군이 자신을 위협할까봐 걱정했고 왕위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으며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충성스러운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존경했으며 왕위를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믿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606년 선조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임모광 후와의 사이에서 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정비소생의 아들, 즉 적자였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서자였고 신분상으로는 영창대군이 더 높았습니다. 서인 세력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며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적자가 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해군은 서자입니다. 서자가 어떻게 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영창대군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조도 흔들렸습니다. 영창대군이 사랑스러웠고 정비의 아들이었으며 적자였습니다. 어쩌면 영창대군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에 대한 의심과 영창대군에 대한 애정이 교차하며 선조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광해군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자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고 신하들의 공격이 거세졌으며 선조의 의심도 깊어졌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광해군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전쟁 중에 조선을 지켰으며 세자로서 책임을 다했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쫓아내려 했고 단지 서자라는 이유로, 단지 정비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거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광해군이 선조 앞에 섰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소자는 나라를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백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역적이 되려 한 적이 없고 왕위를 탐한 적도 없습니다. 선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고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광해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아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광해군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나라를 살리려 하면 역적이 되고 침묵하면 무능하다 하고 그대들은 나를 도대체 어디로 몰려 하는가. 광해군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세자 자리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물러서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세자가 되면 자신은 제거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제거되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자 자리를 지키기로, 살아남기로, 그리고 조선을 지키기로 말입니다. 자신이 왕이 돼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싸움은 외롭고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선조와 서인 세력 모두가 적이었으니까요. 1608년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끝까지 광해군을 의심했던 왕이었지만 결국 광해군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어렸고 신하들도 광해군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조선의 15번째 왕이 됐습니다. 38살, 오랜 세자 시절을 견뎌낸 끝이었습니다. 즉위 후 광해군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고 조선을 재건해야 했으며 백성을 살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토지 조사였습니다. 전쟁으로 토지 대장이 엉망이 됐고 누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대대적인 토지 조사를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양반 땅도 예외 없이 조사하라.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겠다. 양반들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조사한다니 불쾌합니다. 특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라 살림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공평한 세금이 정의다. 두 번째 개혁은 군사력 재정비였습니다. 북방 국경이 불안했고 여진족이 강해지고 있었으며 훗날 청나라가 되는 세력이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북방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성을 쌓고 군사를 배치했으며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이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양반들이 불만을 표했지만 광해군은 단호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세 번째 개혁은 가장 논란이 컸던 실용 외교였습니다. 명나라가 약해지고 있었고 여진족이 강해지고 있었으며 세력 균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명나라만 섬기면 될까요? 광해군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명나라와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동시에 여진족과도 대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쪽 모두와 관계를 맺는 중립외교,
균형 외교를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랑캐와 교섭하다니 수치스럽습니다. 전하는 명나라의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광해군이 반박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더 중요하다. 현실을 봐야 한다. 명나라는 약해지고 있고 여진족은 강해지고 있다. 조선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신하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명분을 버렸습니다.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지만 광해군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네 번째 개혁은 궁궐 복구 문제였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궁궐이 불탔고 재건해야 했지만 광해군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궁궐보다 백성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한다. 백성이 살 곳이 없는데 왕이 먼저 궁궐에 살 수 없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왕의 위엄을 위해 궁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최소한으로만 궁궐을 복구했고 나머지 자원은 백성을 위해 썼습니다. 이 모든 개혁이 양반 세력의 반발을 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됐고 특권이 줄어들었으며 전통적인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광해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언젠가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구해야 했고 백성을 살려야 했으며 그것이 왕의 임무라고 믿었으니까요. 1613년 광해군 즉위 5년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목대비와 서인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선조의 계비였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였으며 광해군에게는 계모였습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자가 왕이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왕이 돼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임목대비의 친인척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서인 세력과 연합하여 광해군을 몰아내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움직였지만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조정 곳곳에서 광해군을 비난했고 서자가 왕 노릇을 한다고 수군거렸으며 영창대군이야말로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란의 조짐이 명백했습니다. 광해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들어왔고 신하들이 보고했으며 경고했습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대비 세력을 제압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습니다. 첫째, 대비 세력을 제거하는 것. 반란을 사전에 막는 것. 하지만 이것은 패모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끔찍한 일이었고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으며 폐륜으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둘째, 가만히 있는 것. 대비 세력을 건드리지 않는 것. 하지만 이것은 반란을 허용하는 것이었고 언젠가 역모가 일어날 것이었으며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습니다. 패모를 하면 패륜화가 되지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광해군은 마침내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1614년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됐고 얼마 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었지만 책임은 광해군에게 있었습니다. 1615년 임목대비가 폐위됐습니다. 서궁에 유폐됐고 패모가 현실이 됐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고 신하들이 탄식했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하께서 패륜을 저지르셨습니다.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를 폐위시킨 왕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광해군은 이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혼자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됐다는 것을, 패륜화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이었고 반란을 막은 것이었으며 조선을 구한 것이었으니까요. 광해군은 중얼거렸습니다.
역사의 죄는 내가 짊어지리라. 페류나로 기록되더라도 상관없다. 나라만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 결정이 광해군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패모는 광해군을 몰아내는 명분이 됐고 서인 세력은 이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으며 언젠가 반드시 복수할 기회를 노릴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것이 조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18년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었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강성해졌으며 훗날 청나라가 되는 이 나라가 이제 천하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후금과 싸우는데 도와달라고, 은혜를 갚을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조선 조정이 술렁였고 서인 세력이 즉시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명나라를 도와야 합니다.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의명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약했고 후금은 강했으며 명나라를 도와봤자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만 피해를 볼 것이고 후금의 미움을 사서 침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나라에는 형식적으로만 군사를 보내되 실제로 싸우지는 말라고 밀명을 내렸고 후금과는 대화를 유지하며 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줄타기 외교였습니다. 신하들이 분노했습니다. 전하께서 명나라를 배신하십니까?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랑캐와 결탁하다니 수치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비난이 빗발쳤지만 광해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명나라를 위해 조선 백성이 죽을 수는 없다. 현실을 봐야 한다. 명나라는 약해지고 있고 여진족은 강해지고 있다. 조선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결과는 광해군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명나라는 결국 멸망했고 후금이 승리했으며 청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만약 조선이 명나라 편에 섰다면 청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며 백성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중립 외교 덕분에 조선은 전쟁을 피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청나라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처음으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기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며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만든 평화였고 현명한 외교의 결과였습니다. 백성들은 고마워했고 전쟁을 막아준 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반들은 광해군을 증오했고 명분을 버렸다고 비난했으며 매국노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패모도 있었고 중립 외교도 있었으며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점점 더 고립됐습니다. 신하들이 등을 돌렸고 양반들이 반대했으며 심지어 일부 백성들조차 패모 때문에 패류나라고 오해했습니다. 광해군은 가장 고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적이었고 사방이 차가웠으며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개혁을 추진했고 실용 외교를 펼쳤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조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백성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으며 그것이 광해군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반정의 칼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곧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조선을 지켰으며 백성을 살렸으니까요. 1623년 3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은 조용했고 광해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정사로 피곤에 지쳐 있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함성이 들렸습니다. 궁궐 밖에서 외치는 소리,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 발걸음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해군이 깨어났습니다. 궁녀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반정군이 궁궐을 공격합니다. 광해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능양군을 앞세웠고 훗날 인조가 되는 인물이었으며 패모를 저지른 패류나 광해군을 몰아낸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궁궐로 몰려왔습니다. 문을 부쉈고 담을 넘었으며 순식간에 궁궐이 점령됐습니다.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달려왔습니다. 전하, 피하셔야 합니다. 도망가십시오. 하지만 광해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조용히 말하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했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왕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스스로 궁을 나섰습니다. 반정군이 기다리고 있었고 칼을 들고 있었으며 포박하려 했지만 광해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당당했으며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궁을 나서는 길에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고 광해군을 보고 울었습니다. 전하, 누군가 외쳤습니다. 한 백성이 길을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전쟁 막아준 임금을 왜 끌어내리느냐?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다. 반정군이 백성들을 밀어냈고 칼로 위협했으며 물러서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비켰지만 계속 울었고 광해군을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광해군은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고 슬픈 미소였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성만 살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이 전쟁 없이 살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광해군은 끌려갔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됐고 폐위된 왕이 됐으며 군으로 강등됐습니다.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고 1641년에 67살의 나이로 쓸쓸히 죽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고 폐위된 왕이었으니까요. 역사는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패류나로 낙인 찍었고 매국노라고 비난했으며 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광해군은 조선 최초로 실용 외교를 펼친 왕이었습니다. 명분보다 현실을 중시했고 백성의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했으며 전쟁을 막았고 조선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권력에서 밀려났고 폭군으로 오해받았으며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광해군이 정말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현실주의자였을까요? 패모는 정말로 패륜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란을 막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을까요? 중립외교는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정권이 역사를 썼고 광해군을 폭군으로 만들었으며 자신들의 반정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광해군은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고 나라를 지킨 왕이었으며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고독했지만 위대한 왕이었고 오해받았지만 진실했던 왕이었으며 역사가 너무 늦게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광해군의 진짜 모습을, 폭군이 아닌 현실주의자를, 패륜나가 아닌 구국의 영웅을, 그리고 조선이 잃어버린 가장 아까운 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으로 광해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